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시장을 거의 장악해가는 회사가 있는데 왜 주식 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을까?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기업 바로 솔로엠입니다. 네,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독립한 소위 말하는 기술 명가 출신이죠. 그런데 그 화려한 기술력 이면에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운 지배구조 분쟁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기술적 성취라는 빛과 거버넌스 리스크라는 어둠, 이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진 기업인 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두 얼굴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솔로엠의 성장 엔진이 대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동시에 그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논란들의 실체는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핵심 기술력부터 한번 살펴보죠. 솔로엠의 사업은 크게 두 축인데 첫 번째는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 바로 전자부품 사업입니다. 여기가 바로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곳이죠. 특히 3-in-1 보드라는 제품이 아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TV 제조의 판도를 바꾼 혁신적인 제품인데요. 예전 TV를 생각해 보시면 뒷판이 굉장히 두껍고 열도 많이 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안에 전원을 공급하는 부품, 그러니까 SMPS, 채널을 잡는 튜너, 영상을 처리하는 영상보드, 이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솔루엠은 이걸 단 하나의 기판에 통합해버린 거죠. 충격인데요. TV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용, 시간, 공간을 한 번에 줄일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덕분에 2023년하고 2024년에 이 부문에서만 연매출 1조 1천억 원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경쟁이 좀 심해져서 영업이익률이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파워처럼 더 비싸고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옮겨가면서 위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솔로엠이 진짜 승부수를 던진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솔로엠의 미래로 불리는 ICT 사업, 그중에서도 전자가격 표시기, 즉 ESL입니다. 사실 저는 ESL이라고 해서 그냥 마트의 전자가격표라고만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 이게 거의 매장 전체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지휘봉 같은 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기술이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종이 가격표를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솔로엠은 삼성전기 시절부터 45년간 쌓아온 RF, 즉 무선통신 기술의 강자입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장 안에 있는 수만 개의 가격표를 중앙 서버에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그것도 아주 적은 전력으로 동시에 제어하는 독자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한 겁니다. 수만 개를 동시에요. 매장 하나에 그 정도가 들어간다는 건데 그럼 배터리는 얼마나 자주 갈아줘야 하나요? 이게 다른 경쟁사 기술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배터리 하나로 5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솔로엠의 저전력 기술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죠. 와, 10년이요. 네, 여기에 단순히 흑백으로 가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4가지 색상을 구현하는 이페이퍼 기술로 할인 정보나 프로모션을 시각적으로 강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유럽의 테스코, 까르푸, 북미의 월마트 같은 거대 유통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2023년 기준으로 단숨에 글로벌 시장 2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2023년에는 이 사업 부문 영업이익률이 무려 15.7%에 달했다니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었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 이후 실적이 다소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 둔화의 배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대형 유통사와의 대규모 설치 프로젝트가 하나 끝나면 다음 대형 수주가 들어오기까지 자연스러운 공백기가 생깁니다. 여기에 최근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로 기업들이 IT 투자를 줄인 영향도 있었고요. 아, 그럼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간에 솔로엠이 업계 1위인 프랑스의 뷰종 그룹을 따라잡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을 공격적으로 2배나 늘렸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의 비용 증가는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1위 탈환을 위한 숨고르기이자 전력적 투자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탄탄대로를 달리는 전도 유망한 기업인데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뒷부분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화려한 실적 이면에서 아주 시끄러운 다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야기의 다른 한 축인 지배구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2024년 6월에 발행된 1,200억 원 규모의 상환 전환 우선주, 줄여서 RCPS였습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건가요? 회사가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 1,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투자 계약서에 아주 독특한 조항이 하나 포함됐습니다. 바로 전성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매도 청구권, 즉 콜옵션을 부여한 겁니다. 잠시만요. 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발행한 주식인데 그걸 나중에 대표이사 개인이 미리 정해진 싼값에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건가요? 회사가 아니라요. 왜 회사가 그런 계약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를 비롯한 주주들이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전성호 대표의 지분율은 약 15%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기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 RCPS 콜옵션은 결국 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서 대표이사 개인이 나중에 싼 값에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적인 목적의 거래라는 거죠. 아, 심지어 콜옵션의 행사 가격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낮아서 사실상 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대주주에게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업 거버넌스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터널링 의혹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도 있겠군요. 회사의 자원이나 기회를 사적으로 유용해서 지배주주의 부를 늘리는 방식 말이죠.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외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플레이 때문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갈등은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2026년 1월 7일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 RCPS 발행 자체가 무효라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소송을 제기한 얼라인 파트너스와 뜻을 함께하는 소액주주 연대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17.78%에 달한다는 겁니다. 17.78%요? 네. 최대 주주인 전성호 대표 측 지분은 16.3%를 넘어섭니다. 지분율에서 역전이 됐군요. 이건 경영진 입장에서 엄청난 위협이겠는데요. 당장 주주총회만 열려도 표 대결에서 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언제든 강력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수치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죠.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전성호 대표의 가족회사인 나섬이 소유한 52억 원짜리 부동산을 솔로엠이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회사와의 거래라. 이것도 시장에서는 보통 좋게 보지 않죠. 맞습니다. 회사는 직원 기숙사 용도라고 해명했지만 회계장부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이 가족회사가 불과 4개월 뒤에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네요. 그렇죠. 대주주 일가가 회사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빠져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불투명한 거래가 또 있었나요? 네, 대표의 차남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와이스타라는 계열 회사가 있었는데 솔로엠이 이 회사들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상으로 인수한 뒤 종속기업으로 편입한 일도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흩어져 있던 사업을 합쳐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이 역시 불투명한 이세승계 작업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란과 소송들이 솔로엠의 미래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만약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회사가 진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미 발행된 1,200억 원 규모의 주식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고 투자받은 돈을 전부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재무적 손실보다 더 큰 문제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정면으로 부정당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아, 경영진의 리더십에 타격이 크겠군요. 네,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 투자자들이 계속 불안해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더라도 이 분쟁 과정에서 솔로엠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취약하고 대주주 중심적인지가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깨진 신뢰는 법원 판결만으로 회복되지 않죠. 이게 바로 거버넌스 리스크의 무서운 점입니다. 게다가 RCPS 물량 700만 주가
2027년부터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잠재적 매도 물량, 즉 오버랭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계 1위인 부유정그룹과 글로벌 특허 소송 전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니 정말 사방이 안개 속이네요. 네, 특히 유럽 시장에서 패소할 경우엔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최악의 경우 제품 설계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어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쟁과 소송의 소용구리 속에서 솔로엠이 꺼내든 카드가 정말 의외입니다. 2024년 6월 뜬금없이 마스크팩 제조사인 GDK 화장품을 인수했어요. 기술 회사가 갑자기 화장품이라니 이건 너무 동떨어진 사업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큰 그림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시너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솔로엠은 이미 ESL 사업을 통해 월마트, 까르푸 같은 전 세계 초대형 유통체인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해놨습니다. 이 유통망에 GDK 화장품의 KBT 제품을 얹어서 팔겠다는 구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들이 뚫어놓은 글로벌 판매 채널에 실어나리 새로운 상품을 확보한 거군요.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유통망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네요. 이건 꽤 영리한 전략 같은데요. 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솔로엠의 하드웨어 기술력과 GDK의 화장품 제조 역량을 결합해서 최근 급성장하는 뷰티 디바이스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장기적인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물론 IT 기업과 화장품 회사의 기업 문화 차이나 시너지 창출의 어려움 같은 위험 부담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무선 이어폰에 바이오 센서를 결합하는 헬스케어 사업이나 자사의 파워 모듈 기술을 활용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 같은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더군요. 분쟁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준비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것 같네요. 오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솔로엠은 마치 탁월한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와 서툰 경영을 하는 지배주주라는 두 인격이 한 몸 안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 같습니다. 글로벌 ESL 시장 2위라는 기술적 성취와 신사업의 잠재력은 분명 눈부시지만 그 빛을 스스로 가려버리는 심각한 거버넌스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께서 이 기업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시나리오를 보면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지금의 주주 행동주의가 결국엔 지배구조에서는 이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억눌렸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쪽에 베팅할 수 있겠죠. 소음이 가장 심할 때가 가장 쌀 때라는 역발상 투자입니다. 반면에 리스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다른 판단을 내리겠군요. 물론입니다. 그런 투자자라면 가장 큰 불확실성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겁니다.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본업의 성과, 즉 ESL의 북미 시장 대규모 수주 소식이 다시 들려오는지, 그리고 새로 인수한 GDK 화장품이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의미 있는 매출을 일으키는지가 기업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신사업의 성과가 기존 사업의 성장 둔화 우려와 지배구조 논란을 압도할 만큼 커질 때 비로소 시장의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기술력으로 쌓아올린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신뢰 회복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니 솔로엠의 미래는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솔로엠은 2026년이라는 이 중요한 분기점에서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되찾고 그들이 가진 뛰어난 기술적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는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논란이 계속 발목을 잡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사례로 남게 될까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